카스트를 나눈 겁니다. 여기 이 브라만 계급, 우리 브라만 계급은 너희를 막대할 수 있다. 니네가 갈면 어디 갈 건데? 니네 뭐 국힘 갈 거야? 니네 뭐 다른 뭐 정당 뭐 있어? 갈 데 있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일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 정치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슈퍼갑이고 대통령이 이진수 후보자만 지명 철회 뜻을 밝혔습니다. 주말 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충분한 의견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거죠, 뭐. 아, 그래, 나는 장관이 되겠어 라고 결정을 하면 장관이 되겠어. 둘 다 같은 마음을 두고 근데 갔다. 한 분은 나 장관 안 할래 한 거고, 한 분은 나 장관 할래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아니요. 한 분은 자진 사퇴면 그렇게 해석할 텐데 지명 처리를 해버렸어요. 지명 둘 다 장관직을 조금 고집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농담이지만 네. 이게 결국에는 논공행상이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나. 뭐 우리가 많이 보여진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우냐라고 해보면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의 공익보다는 그런 정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사익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뭐 그냥 논공행상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욕을 먹건 뭐 했건 지금 우리 지지율 60%인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약간 국민과의 기싸움 같은 느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듣자 하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다소 여당 지도부 얘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지도부 쪽에서 강선우 의원을 비호하는 의견이 조금 더 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결국 이렇다면 여기 현역 의원은 불패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역 의원 불패인 상태에서 강선우 의원을 안고 갈 경우 그 다음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영향은? 근데 아직 당장은 지금 너무 지지율이 좋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조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기미가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냥 뭐 주가도 오르는 것 같고 뭐 하면서 이제 아직 정권 취임 100일도 안 됐잖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예전에 조국 사태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정권 중반기 넘어선 시점이었고 지금은 극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사태 같은 일이 단번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희망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뭐 나중 장기적으로 가면은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누적이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뭉갤만 하니까 뭉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국민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권 내에서 이 정권 근처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와줄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보좌진과 겹친단 말이에요. 인적 구성이. 그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니들은 약간 이게 카스트를 나눈 겁니다. 지금 방금. 그렇죠. 이게 여기 이 브라만 계급, 우리 브라만 계급은 니네를 뭐 때리건 뺨을 때리건 뭐 학대를 하건 뭐 발로 차건 뭐 하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브라만 계층이 존재한다. 아니 물론 뭐 때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너희를 막대할 수 있다. 니네가 갈면 어디 갈 건데? 니네 뭐 국힘 갈 거야? 니네 뭐 다른 뭐 정당 뭐 있어? 갈 데 있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일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 정치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니네가 가려면 어디 갈 건데? 우리가 슈퍼갑이고. 참, 보좌진들이 너무 허탈하겠습니다. 꼬우면 너도 대통령께 가서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뭘 마련해 보시든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여의도 대나무 숲길에 나온 건데 보좌진들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 그거잖아요. 여기와 10년 와서 일해보니 내가 믿었던 선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인 거겠죠. 똑같더라.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냐마는 최소한 아닌 척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척이라도. 근데 그마저도 안 하겠다
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게 가져올 장기적인 여파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 정신을 차리면 이제 민주당의 그 기울어짐이 좀 더 빨라질 텐데 국힘이 과연 언제 정신을 어떻게 차리겠냐. 뭐 요게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불가능 조건부라고 있는데. 아, 네. 그거는 이게 뭐 국힘 얘기는 뭐.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선 이제 대충 다 끝났잖아요. 한 명 교육부 장관 낙마했고 나머지는 다 통과된 거니까. 예. 이 과정에서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너무 이상하게 남용한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직자의 뭐 투기, 투자 논란 뭐 이런 거 벌어져도 이제는 다 프라이버시라고 그러고 이제 뭐 지금 총리 때도 그랬고 다 프라이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료를 안 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뉴스나 인터넷으로 보셨겠지만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어떤 그 미국의 큰 회사 CEO가 이렇게 어떤 아리따운 그러니까 여자분을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있다가 화면에 딱 잡혔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크리스 마틴이 뭐 아름다운 커플 막 이랬는데 불륜이어가지고 여자가 너무 놀랍게 막 숨고 남자도 숨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밈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정말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예, 그쵸?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미국인들이 또 전 세계인이 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물불 안 가리고 엄청나게 패러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미국이야말로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존중하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사생활 없나? 이거 사생활인데 이런 식으로 놀려도 돼? 하는 의문이 순간 들죠. 오, 네. 근데 그게 프라이버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 만약에 그 둘이 불륜 관계예요. 그래도 이제 뭐 자기네 집이라든가 어디 뭐 둘만 있는 한적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거를 누가 도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망원렌즈로 땡겨서 찍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면 그게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공공장소에서 공적으로 같이 있는 모습을 그거를 우리는 공개장소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찍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아는 체를 해서도 안 돼 라고 우기는 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약간 그냥 상대에게 오히려 눈 감아라 하고 의미 없는 강요행위를 예, 하는 그쵸. 꼴이죠. 바로 그런 거죠. 예. 근데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인사청문회가 예. 콜드플레이 공연장일까요? 방구석일까요? 공연장이죠. 공연장이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논란, 수많은 얘기들을 어떻게 프라이버시라고 우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심각한 게 지금 많이 논란이 안 됐는데 안규백 국방장관이 임명이 어쨌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역군이 아니라 방위 출신인데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방위 출신이 국방장관 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일반적인 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었어요. 군복무 기간이. 그러면은 뭐 중간에 영창을 갔다 왔거나 소집 해제가 됐다가 다시 왔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거를 알려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 병역 기록은 나의 사생활이다 이러면서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와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사생활이냐고. 이게 사생활 아니거든요. 이제는 장관이 돼도 범죄 이력 저해해서 이런 것도 안 내도 되겠어요. 예, 사생활이니까요. 예, 사생활이니까. 재산 신고도 이제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사생활이니까. 아니 게다가 이분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자기는 전자권 이양에 찬성한다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미리 논란이 되니까 네, 올해 내에 하겠다.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 아니 뭔 개인 의견이에요.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어떻게 그렇지. 개인 의견입니까?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고 그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된 순간 그건 대한민국 국방부의 의견이고 그럼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견인 거예요. 어떻게 사생활이라는 말로 이 모든 걸 다 뭉개고 지나가는데 개인적 생각 의견이다. 예, 개인적 의견이다, 사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다 뭉개고 지나가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그냥 용납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뭐 이렇게 개탄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생활 개념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공적인 맥락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발화하는 것을 사생활이라는 식으로 보호를 해주면 어떡하냐. 자신의 인생을 공적인 영역에 내놓겠다고 작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그 사람이 과연 깨끗하고 국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인사가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바라고 있는 바를 실현할 사람들은 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의 지향성 그대로 사람을 뽑잖아요.
이러면 뭐가 진심이냐는 거죠. 말이 진심일까요? 인사가 진심일까요? 말을 당연히-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죠. 예. 그러니까 행동 중에서도 어디 뭐 재래시장 가가지고 뭐 악수하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누구를 뽑냐가 전부입니다. 정치는 나 대신 될 사람. 예, 정치는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가 통치 행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볼 때 이번 이재명 인사 중에 멀쩡한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거. 단 한 명도 없다. 예, 그 중에 강선우 후보자가 유독 이상해서 그렇지. 지금 국방장관을 이렇게 앉혀놓고 나라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와,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이번 임기 내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서둘러서 이제 뭐 개인 예. 의견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하고, 통일부 장관은 뭐 주적이 아니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요. 노동부 장관도 주적이 아니라고 하고, 예,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가야겠다고 하고, 예, 천안함 거기는 뭐 한번 행사 간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 우리 동맹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성락 실장 그러면서 나는 만나겠다고 하고. 위성락 실장을 급히 파견하고 어쩌고 예. 하는 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미국이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무역을 하고 계속 국방 안보도 제공하고 잘 살아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등등의 분야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야 맞죠. 조금 덜 이념 편향적인 사람들이 들어갔어야, 그래야 안보실장이 왔을 때 미국 측에서도 아, 뭐 그래, 뭐 니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뭐 내치는 내치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랑 하는 파트너십은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방장관을 이렇게 뽑아놓고 우리가 안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 요구하는 게 이제 너네 국방비를 너네가 좀 많이 더 써라 라는 얘기를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도 아니고 뭐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겠고 근데 국방비는 더 내기 싫고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관세를 깎아달라고 하고. 관세를 깎아달라고 하고, 이게 깎아줄까요? 아니 그래서 차라리 관세 트레이드 오프 카드로 뭐 저의 개인 이거야말로 개인 의견이죠. 제가 공직자 후보가 아니니까 농업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개편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서 이제 뭐 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농축산물 등등을, 우리가 지금 농업의 구조가 일본식이에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네덜란드식 대기업농으로 바꾸면, 네덜란드가 땅 넓이가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 2위의 식량 수출국이에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대사로 가셨던 분이 예. 고향 선배여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네덜란드의 농업 시스템은 대단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거라는 걸 여러 번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결국엔 물론 네덜란드가 그렇게 1대1로 비교하기엔 온 나라가 평지이긴 합니다. 간척지고. 맞네, 산도 없고. 예, 근데 솔직히 우리도 특히 서쪽으로 가면 많은 평지가, 특히 개발되지 않은 평지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거나 희망의 땅으로 얘기하고 있는 새만금 같은 곳도 여전히 있고, 뭐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있고 충분히 농업적으로 한국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려면 그냥 내부의 정치적 압력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제 전농과 가톨릭 농민회 등등 어떤 그런 큰 무시무시한 조직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반발을 이겨내고 농업 개편의 계기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결국 문제 삼는 게 이상한 막 숫자로 된 관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뇌피셜로 숫자로 바꿔보면 이만큼이 나오니까 너네한테 관세 이만큼, 이런 식의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농업에 대해서 단지 미국한테 시장을 열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농업을 재개편하면서 이 기회에. 지금 한국 김, 그리고 이제 뭐 특정 기업에서 잘 만드는 뭐 라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냉동만두라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식품들이 있죠. 이런 거를 기업이 농장부터 공장까지 한 번에 이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경쟁력이 더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요새 막 엄청 덥고 비 많이 오고 막 기후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기후 때문에 식량 생산이 요동칠 때 소규모 자영농으로 쪼개져 있으면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농민들이 내년에 이거 값이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올해 쫙 하나의 작물만, 올해는 양파만 심고. 근데 그러면 양파 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손해봤다고 막 울면서 내년엔 대파만 심고. 그럼 대파 값이 또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니까 좀 더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개입돼야 될 타이밍이 이미 충분히 지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다면 그 뺨을 농업 쪽에 맞춰서 농민들은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이럴 때야말로 좀 이렇게 기본소득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은퇴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리고 그러면서 한국의 농업은 네덜란드식으로 고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정부가 추진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사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김정근 산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방문한다고 하고 이성락 실장도 급히 출국했고 대미 특사단도 방미할 예정인데 관세 협상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관세 협상 어떻게 잘 될까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근데 그 관세 협상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번 정부 인사에서 또 한 가지 비판을 너무 안 받고 있는 지점이 정치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 정경유착. 물론 이건 유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각과 정치권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은 기업인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들어간 거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그 중소기업부 네이버 한성숙 네이버 후보자. 들어가셨고 네. 네, 지금도 대미 특사로 특정 기업의 회장이 가고 있는데 네, 박용만 예, 회장. 박용만 회장이 가고 있는데 두산은 이제 뭐 저는 되게 훌륭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노골적인 이해관계자예요. 미국과. 왜냐하면은 두산중공업에서 만드는 핵심 제품 중에 하나가 원자로거든요. 원자로 만드는 회사, 원전 만드는 회사의 회장을 미국의 특사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민주당 쪽, 그 진보 쪽 지지하시는 분들이 반대편 정권에서 이랬으면 뭐라고 했겠냐를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기업인 출신이 대통령 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뭐 나라를 다 뭐 들어먹네 팔아먹네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훨씬 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물론 뭐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부동산 디벨로퍼들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혐의를 지금도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없고 검토도 없죠?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도 않고. 호의적이죠. 오히려 약간 이제 실용주의적 아니냐 선택이다. 실용주의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옳다 그러다 평가하기 앞서서 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한국의 이런 변화와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넘어만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좀 이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왜냐하면 성남 시절에 성남시행 이제 F님 이런데 후원사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논공행상 아니야라는 비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세우고 있는 가치라는 게 지금 뭐 진짜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이제 약자를 보듬고 뭐 노조를 좀 더 이렇게 하고 노란봉투법도 만들고 뭐 이런다는 와중에 재벌 회장들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는 거는 완전히 위에 있는 재벌 그룹 아니면 밑에 기본소득 받아먹는 좀 표현이 그렇죠. 기본소득 받는 최하층 외에 중산층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를 굴리는 것도 국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보좌관, 사무관, 비서관들이 굴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딱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줄 수 있는 누군가 대통령 옆에서 코를 파드릴 수 있는 누군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콜 파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딴 분이 파셨었는데. 네, 네, 네. 혹시나. 비유입니다, 비유. 네, 프라이버시. 예. 네. 근데 그런 분들 아니면은 그냥 니네는 가가지고 인터넷에 리플이나 달고 1,000원짜리 당비나 내. 그마저도 내기 싫으면 너는 적폐야. 중간이 없는 수박이야. 거예요. 예, 예. 이 사고방식에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들이 일자리를 생산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될 그런 중간 레벨의 기업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지금 0%대 성장률을 또 보일 것 같은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결국엔 사람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뭐 재벌을 옥죄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재벌 회장들 그렇게 몇 명 앞세워가지고 뭐 재벌 회장이나 임원급들을 내각에 포진시키고 뭐 하고 이러는 것만으로 될 문제냐.